정이야, 이게 뭐야? 이걸 음식이라고 내놨어? 그날 저녁, 시어머니 목소리는 유난히 날카로웠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 말.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시어머니의 눈빛에 혼란이 서려 있었거든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찾아온 작은 균열에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명절 아침은 늘 이렇게 시작되죠. 저는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아직 어두운 집안. 제일 먼저 켜지는 건 부엌 불빛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어젯밤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을 꺼냈어요. 전 부칠 고기, 나물 무칠 시금치, 동그랑땡에 들어갈 두부까지. 손에 익은 동작으로 하나씩 꺼내 놓으며 속으로 체크리스트를 되뇌었습니다. 저는 12가지, 나물은 8가지, 탕국은 시어머니 드시기 편하게 고기 작게 썰고 도마 위에서 칼질 소리만 조용히 울렸어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저만의 시간이죠. 이 시간만큼은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눈빛도 남편의 무관심도 신우의 참견도 없으니까요. 창문 너머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6시가 되자 시어머니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곧 문이 열리는 소리. 저는 재빨리 손을 씻고 거실로 나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응. 짧은 대답. 30년간 변함없는 시어머니의 아침 인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으시더니 TV를 켜셨어요. 아침 뉴스가 나왔고 저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글지글 기름에서 소리가 났어요.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동그랑땡을 뒤집으며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늘도 제가 하는 음식이 마음에 안 드실까? 늘 하는 걱정이었어요. 30년을 살아도 익숙해지지 않는 것. 시어머니의 평가는 언제나 냉정했거든요. 9시쯤 되자 남편과 딸 서연이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오늘 준비 혼자 다 했어요? 서연이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아. 엄마가 하는 게 더 빠르니까. 그래도 어서 씻고 와. 곧 고모 오실 거야. 서연이는 더 말하지 못하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 민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보고 있었고요. 정말이지. 명절 아침의 풍경은 30년째 똑같습니다. 10시가 되자 신우이 수진이 가족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언니, 나왔어요. 왔어? 들어와. 수진이는 큰 쇼핑백 하나를 들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제가 백화점에서 한우 사왔어요. 오늘 저녁에 구워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제가 새벽부터 준비한 12가지 전보다 수진이가 사온 고기 한 팩이 더 환영받는 모습이었죠. 괜찮아. 익숙해. 속으로 중얼거리며 저는 마지막 전을 부쳐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차례상을 차리고 절을 올린 뒤 본격적으로 식사가 시작됐어요. 제가 만든 음식들이 식탁 가득 놓였고 가족들이 하나씩 맛을 봤습니다. 형수님, 이번 전은 좀 짜네요. 수진이가 동그랑땡을 한 입 빼어 물고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아, 그래? 미안해. 간을 좀 세게 했나 봐. 언니가 원래 음식 간이 센 편이잖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고모 오면 간 체크 좀 해달라고. 알았어. 다음엔 조심할게.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속으로는 집에서 먹을 땐 싱겁다고 하더니 싶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정이야. 이게 뭐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날카로운 느낌이었습니다. 네. 어머님? 이게 뭐냐고. 이걸 음식이라고 만들었어? 시어머니가 젓가락으로
제가 만든 잡채를 가리키셨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잡채는 시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음식이었거든요. 제가 특히 신경 써서 만든 거였고요. 잡채요, 어머님. 어머님 좋아하시는. 이게 잡채야? 이건 잡채가 아니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시어머니를 바라봤죠. 어머니, 왜 그러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게 잡채냐고. 이건.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더니 갑자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마치 무언가를 잊어버린 사람처럼 눈동자가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나 방에 좀 들어가 있을래.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식탁에서 일어나셨어요. 휘청거리시는 걸음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일어나 부축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제 손을 뿌리치셨습니다.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시고 문이 닫혔습니다. 식탁에 남은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빠, 어머니,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러게, 요즘 자꾸 같은 말 반복하시고, 오늘은 또 이러시고,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런 거 아닐까? 민호가 애써 대수롭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식탁에 앉은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수진이가 사온 한우를 구워 드셨지만 시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밥상을 들고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저녁 드세요. 들어와. 방 안은 어두웠어요. 시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달빛이 시어머니의 옆 얼굴을 비췄는데 그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여기 놔둘게요. 정이야. 네, 어머님. 아까 내가 소리 질렀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미안해하는 듯한 톤이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보며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도 무서우신 거구나. 피곤하셨나 봐요. 푹 쉬세요. 어머님. 저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고 복도에 서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 집에 평온했던 일상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코 고는 남편의 소리가 들렸지만 제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님, 괜찮으실까? 30년간 저를 차갑게 대했던 시어머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작부터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던 감정인지도 모르겠어요. 미움과 원망 뒤에 숨어 있던 작은 걱정과 애정 같은 것들이요.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무집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도 함께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라고 물으시고 5번도 더 같은 질문을 반복하셨어요.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을 멍하니 서 계시다가 내가 뭘 꺼내려고 했더라? 하시며 당황스러워 하셨죠. 저는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지켜봤습니다. 2주가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외출복을 입고 현관문을 나서시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시장 가야지. 장 봐야 해. 지금 새벽 5시예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시계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옷차림을 내려다보시더니 멍한 표정으로 서 계셨습니다.
새벽 5시. 네. 다시 주무세요, 어머님. 나 왜 여기 서 있지? 시어머니의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요. 다음 날, 저는 민호를 설득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대학병원 신경과 온갖 검사를 받으시는 시어머니를 복도에서 기다리며 저는 손톱을 물어뜯었어요. 제발 아무것도 아니길. 하지만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의사 선생님이 저희를 진료실로 불렀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시어머니의 뇌 MRI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초기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보입니다.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치매요? 어머니가? 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아직 초기라서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서히 기억력이 떨어지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가족분들의 지속적인 관찰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진료실을 나온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된 거지? 시어머니가 조용히 물으셨어요. 괜찮으세요, 어머님. 약만 드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제가 손을 잡아드렸지만 시어머니는 제 손을 뿌리치셨습니다. 치매구나. 내가 치매에 걸렸어. 어머니, 집에 가자. 빨리. 그날 밤, 민호가 수진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거실에서 통화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방까지 들렸어요. 그러니까 치매래. 초기지만, 응. 의사가 돌봄이 필요하대.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사흘 뒤, 우리 집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민호, 수진이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막내 시동생 민수까지 모두 모였어요. 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거실 대화가 다 들렸습니다. 형,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 모시는 건 무리야. 형수님도 힘들고.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내가 알아봤는데 요양원이 좋은 데가 있더라. 시설도 괜찮고. 요양원? 어머니를? 민호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오빠, 현실적으로 생각해. 우리가 24시간 붙어서 돌볼 수 있어. 형수님도 일 있고 바쁜데. 제가 차를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형수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수진이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입을 열었죠. 제가 모시겠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모시겠어요. 집에서.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언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수진이가 황당하다는 듯 물었어요. 치매 환자 간병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형수님, 제정신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제가 하고 싶어요. 여보, 당신. 민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눈빛이 왜 그러냐고 묻고 있었어요. 제발 생각 좀 해봐요. 어머니가 형수님한테 그동안 얼마나 심하게 했는데 왜 형수님이 그걸 감수해야 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그건 제 일이에요. 형수님이 어머니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이는 팔짱을 끼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수진아, 민호가 동생을 말렸지만 수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이상하잖아요. 30년간 구박받았으면서 갑자기 모시겠다고?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수진 씨, 그런 말은. 오빠도 속지 마세요. 요즘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화가 났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내가 뭘 해도 이렇게 밖에 안 보이는구나. 고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때 서연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는 그런 분 아니에요. 서연아, 넌 몰라. 어른들 일은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요. 서연이가 제 옆에 섰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민호가 침대에 누우며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겠어? 응. 왜 그래? 어머니가 당신한테 잘해준 것도 아니잖아.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해야 할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나중에 말해줄게. 지금은 아니야. 민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곧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홀로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20년 전 제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를 떠올렸어요. 수술비 3천만 원. 그때 우리에겐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민호의 사업은 망해가고 있었고 대출은 이미 한도가 꽉 차 있었죠.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병실에 누워있던 어느 날 간호사가 왔습니다. 환자분, 익명의 후원자께서 수술비를 전액 지원하셨어요. 네? 누가요? 모르겠어요. 익명이래요. 저는 그때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요. 그리고 석 달 전 우연히 병원 기록을 정리하다가 알게 됐어요. 후원자 계좌번호가 시어머니의 통장 번호와 똑같다는 것을요. 확인해 보니 정말 시어머니셨습니다. 20년 전 제 생명을 구해주신 분이요. 왜 말씀 안 하셨을까? 왜 그렇게 차갑게 대하셨을까? 그 의문을 풀지 못한 채 저는 오늘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번엔 제 차례였습니다. 시어머니를 지킬 차례요.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결심한 뒤 제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6시 시어머니 방문을 노크했어요.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누구야? 정희예요. 정희. 넌 누구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제 얼굴을 알아보셨는데요. 방 안으로 들어가니 시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낯선 사람을 보듯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며느리. 며느리? 네. 아침, 약 드세요. 물과 함께 약을 건네자 시어머니는 순순히 받아드셨어요.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셨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빨리 진행되고 있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식탁에 앉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들 줄 몰라 하셨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하세요. 제가 손으로 시범을 보여드리자 시어머니는 천천히 따라 하셨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요. 민호가 출근하면서 한마디 던졌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겠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의사가 요양보호사라도 쓰래.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아직은 괜찮아. 나중에 생각해 볼게. 민호는 한숨을 쉬고 집을 나갔어요. 저는 홀로 시어머니와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뒤에서 소리가 났어요.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거실을 배회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집에 가야 해. 엄마가 기다려. 어머님, 여기가 집이에요. 아니야. 내 집은 저기야.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가리키셨어요. 저는 황급히 다가가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안 돼요.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왜? 나 집에 가야 한다고. 시어머니가 제 손을 뿌리치려 하셨어요. 저는 꽉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1시간을
그렇게 실랑이 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를 방으로 모시고 문을 잠가야 했어요. 밖에서 시어머니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좀 나가게 해줘. 제발. 저는 문 앞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걸까? 점심시간이 되어 다시 방문을 열었어요. 시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울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넌 누구야? 왜 날 가두는 거야? 어머님, 제가 며느리예요. 며느리? 나한테 며느리가 있었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형수님, 요양원 알아봤어요. 다음 주에 상담 가능하대요. 필요 없어요. 형수님, 고집 부리지 마세요. 지금 상황 봐서는 제가 할 수 있어요.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수진이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어요. 말했잖아요. 제 일이라고. 혹시 형수님, 어머니한테 뭔가 약점 잡혔어요? 네. 아니면 유산이라도 약속받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봐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그날 밤, 서연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 엄마, 오늘 하루 종일 울었잖아.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서연아, 엄마, 왜 할머니를 모시려는 거야? 할머니가 엄마한테 그동안 얼마나 심하게 했는데. 저는 깊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어요. 엄마가 20년 전에 큰 병에 걸렸었어. 응, 알아. 자궁암이었잖아. 그때 수술비가 없었어. 아빠 사업도 안 되던 때라. 그건 몰랐어. 근데 갑자기 익명의 후원자가 나타나서 수술비를 다 내줬어. 3천만 원을. 서연이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 후원자가 할머니였어? 응. 석 달 전에 알았어. 우연히 병원 기록을 보다가. 그럼 할머니가 엄마 목숨을 구해준 거네? 그렇지. 서연이는 한참 말이 없더니 물었습니다. 그럼 왜 할머니는 그걸 비밀로 하신 거야? 왜 엄마한테 계속 차갑게 대하신 거야? 그걸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알고 싶어.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 그리고 이번엔 내 차례야. 할머니가 날 살려줬으니 이젠 내가 할머니를 지킬 차례지.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내가 도울게. 혼자 하지 마. 고마워. 우리 딸. 그날 밤 시어머니 방을 지나가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무언가를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것을 숨기셨어요. 누구야? 정이에요. 아직 안 주무셨어요? 정이라고? 시어머니의 눈빛이 잠깐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네, 어머님. 너 아직 여기 있구나. 네, 전 항상 여기 있어요. 시어머니는 한참 저를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미안해. 네, 내가 미안해. 그리고 다시 멍한 눈빛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마치 방금의 순간이 꿈이었던 것처럼요. 저는 그 말을 가슴에 담고 방을 나왔습니다. 어머님도 뭔가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는 거야. 그날부터 저는 더욱 열심히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어떻든 가족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었어요. 단 하나,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심을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이제는 제 얼굴도 자주 잊어버리시고 밤낮이 바뀌어 새벽에 일어나 집안을 배회하셨습니다.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밤에 혼자 나가실까봐
방문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일어났죠.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았고 머리카락엔 흰머리가 부쩍 늘었어요. 엄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서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 엄마, 얼굴 좀 봐. 조금만 더 버티면 돼. 하지만 제 목소리도 힘이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시어머니께 식사를 드리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피로가 쌓여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은 거였죠. 엄마, 엄마. 서연이의 다급한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병원 가야 돼. 아니야. 그냥 좀 쉬면. 엄마, 이러다 엄마가 먼저 쓰러지면 어떡해. 서연이가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그때 시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정이야? 정이야. 놀랍게도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고 계셨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네, 어머님. 여기 있어요. 시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불안한 표정으로 사방을 둘러보고 계셨어요. 제가 들어가자 손을 뻗으셨습니다. 정이야, 어디 갔었어? 내가 찾았잖아.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여기 있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지 마. 혼자 두지 마. 안 가요. 제가 여기 있어요. 저는 시어머니 침대 옆에 앉아 손을 잡아드렸어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안심하신 듯 눈을 감으셨습니다. 문틈에서 서연이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서연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하자. 응. 나 할머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 갑자기 왜? 서연이는 침대에 앉으며 말을 이었어요. 오늘 할머니가 엄마 이름 부르는 거 봤어. 엄마가 안 보이니까 진짜 불안해하시더라. 그리고 며칠 전에 할머니 방 청소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 서연이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오래된 수첩 같은 거였습니다. 이게 뭐야? 할머니 서랍에 있었어. 처음엔 그냥 오래된 수첩인 줄 알았는데 열어봤더니 서연이가 화면을 넘기며 보여줬어요. 수첩 안에는 빼곡히 적힌 글씨가 있었습니다. 정희 생일 4월 15일. 좋아하는 음식 된장찌개. 싫어하는 음식 고사리 나물. 옷 사이즈 55점, 신발 사이즈 240점. 제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30년 치가요. 이게 할머니가 엄마에 대해 모든 걸 기록하고 계셨어. 엄마가 언제 아팠는지,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전부 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걸 숨기셨을까? 그걸 나도 모르겠어. 근데 엄마, 한 가지 확실한 건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는 엄마를 정말 아끼셨던 것 같아. 그냥 표현을 못 하셨던 거야.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연이가 제 등을 토닥여줬어요. 다음 날 서연이가 선언했습니다. 엄마, 나도 도울게. 할머니 간병, 얘가? 응. 회사 일 좀 줄이고 재택근무 신청할게. 엄마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어. 서연아, 그리고 나도 알고 싶어. 할머니가 정말 어떤 분이셨는지. 그렇게 서연이가 합류했습니다. 아침엔 서연이가 시어머니 식사를 돌보고 낮엔 제가, 저녁엔 둘이 함께 시어머니를 돌봤어요. 서연이는 시어머니께 옛날 사진을 보여드리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여기 봐요. 이게 엄마 결혼식 사진이에요. 결혼식. 누구 결혼식? 엄마요. 우리 엄마. 시어머니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예뻤어. 정말 예뻤지. 누가요? 우리 정이. 서연이와 제 눈이 마주쳤어요.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기억하신 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오래된 동요였습니다. 섬지박이 잠들 제. 저와 서연이는 놀라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멜로디는 정확했어요. 파도 소리 들으며 서연이가 조용히 따라 불렀어요. 저도 함께 불렀습니다. 셋이서요. 노래가 끝나자 시어머니가 눈을 뜨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정이야. 네, 어머님. 고맙다.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날 밤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요양원 안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 응. 우리가 할머니한테서 무언가 받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이 순간들이 소중한 것 같아. 저는 딸을 꼭 안아줬어요. 서연이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시어머니를 이해해가고 있었죠. 한편 수진이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오빠, 형수님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전화 너머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호가 거실에서 통화하고 있었는데 제가 부엌에서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형수가 열심히 어머니 모시고 있잖아. 그게 이상하다니까. 재산 노리는 거 아니면 왜 그렇게까지 해? 수진아, 그런 말 하지 마. 형수한테 미안하잖아. 오빠는 너무 순진해. 내가 알아볼게. 저는 그 대화를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받지 못하는 게 참 힘들었어요. 며칠 뒤 수진이가 갑자기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형수님, 계세요? 왜? 어머니, 통장 좀 봐야겠어요. 통장을? 네. 어머니 재산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죠. 수진이의 태도가 싸늘했어요. 수진 씨, 그건 혹시 형수님이 몰래 쓰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요양원 안 보내고 집에서 모시는 게 혹시 어머니 돈 관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저는 참았던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어머님 돈 한 푼도 안 건드렸어요. 그럼 통장 보여주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죠. 투명하게. 그때 서연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고모, 그만하세요. 서연아, 넌 빠져.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할머니 돌보는데 고모는 와서 구경만 하고 뭐 도와준 것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재산 얘기예요? 뭐, 할머니 기저귀 한 번이라도 갈아주셨어요? 밤새 안 주무시고 할머니 간병한 적 있으세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건 형수님이 자기가 하겠다고 했잖아. 그렇다고 고모가 의심할 권리는 없어요. 두 사람이 언성을 높이는 사이 시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시끄러워. 왜 이렇게 시끄러워? 저는 황급히 시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어요. 시어머니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귀를 막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누구야? 다들 누구야? 저예요, 어머님. 정이에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확 잡으셨어요. 내 통장. 내 통장 어디 갔어? 통장이요? 내가 숨겨둔 통장. 찾아야 해. 시어머니가 급하게 서랍을 뒤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시어머니를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뭔가를 찾으셨어요. 여기 어딘가에. 오래된 서랍 깊숙한 곳에서 시어머니가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거야, 이거. 봉투 안에는 오래된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 통장을 받아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통장 이름 박영자 정의 전용. 이게 첫 페이지부터 빼곡히 적금 내역이 적혀 있었어요. 매달 50만 원씩 30년간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20년 전 기록이 나왔어요. 출금
3천만 원. 저겨 서울대병원 입금. 제가 암 수술 받던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어머님, 정이야.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눈빛이 잠깐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 너 주려고 모았어. 30년 동안. 어머님, 근데 내가 아프잖아. 그래서 먼저 썼어. 미안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수진이가 뒤에서 통장을 받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연이가 통장을 받아 수진에게 보여줬어요. 할머니가 30년간 엄마를 위해 모은 돈이에요. 그리고 20년 전에 엄마 수술비로 다 쓰신 거고요. 3천만 원을? 네. 할머니가 엄마 목숨 구해주신 거예요. 수진이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형수님이. 네. 그래서 엄마가 할머니 모시는 거예요. 갚으려고.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날 저녁, 수진이가 떠나기 전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죄송해요. 제가 오해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죠. 제가 너무했어요.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형수님, 제가 도울게요. 어머니 간병, 저도 분담할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발요. 저도 딸인데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날 밤 가족 단톡방에 수진이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빠, 그리고 민수야. 우리 다 같이 어머니 돌보자. 형수님한테만 맡길 수 없어. 민수가 답장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누나, 수진이가 통장 사진을 올렸습니다. 어머니가 형수님을 위해 30년간 이렇게 준비하셨어. 우리는 몰랐어.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민호가 답장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몰라줬어. 저는 핸드폰을 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이 집에서 이해받는 기분을 느꼈어요. 통장이 발견된 뒤 가족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수진이는 주말마다 와서 시어머니 간병을 도왔고 민수는 병원비를 보태주겠다고 했어요. 민호는 퇴근 후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어요. 이제는 저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식사도 거부하시고 밤낮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벽 내내 집안을 배회하셨죠. 엄마, 어디야? 우리 엄마. 시어머니가 새벽 3시에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는 잠에서 깨어 시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여기 있어요. 넌 누구야? 내 엄마 어디 갔어? 어머님, 엄마 보고 싶어. 엄마한테 가야 해.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셨어요. 저는 황급히 막아섰습니다. 어머님,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비켜. 엄마한테 가야 한다고. 시어머니가 제 손을 밀쳤어요. 저는 비틀거렸지만 꼭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1시간 동안 실랑이를 했어요. 결국 시어머니를 방으로 모시고 저는 거실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계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제가 잠깐 졸고 있는 사이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서연이의 비명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황급히 일어나 시어머니 방으로 달려가니 시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어머님, 엄마, 119 불러.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시어머니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저와 서연이가 함께 구급차에 탔어요. 환자분, 의식이 없습니다. 보호자분,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제가 잠깐 졸았는데 침대에서 떨어지신 건가요? 네, 아마도. 구급대원이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가웠어요. 마치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면서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시어머니는
응급처치를 받으셨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악화됐습니다. 이제 전문 요양시설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잘 돌볼게요. 보호자분,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환자분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때 민호와 수진이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된 거야? 수진이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침대에서 떨어지셨어요. 형수님이 옆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제가 잠깐 졸았어요. 졸았다고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수진아, 민호가 동생을 말렸지만 수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수님, 이러실 거면 왜 모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면서.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 다치시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요양원 보내야 해요. 형수님 혼자서는 안 돼요. 아니에요. 제가 더 조심할게요. 조심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도 형수님, 어머니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입원하셨습니다. 저는 병실 옆에서 밤을 새웠어요. 시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자책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 새벽 4시쯤 시어머니가 깨어나셨어요. 어머님?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에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천장을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 죽고 싶어. 어머님,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것도 기억 안 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런 말씀 마세요. 정희야. 놀랍게도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네, 어머님. 미안해. 너한테 짐만 되어서. 아니에요. 어머님은 제 은인이세요. 은인. 20년 전 제 목숨 구해주셨잖아요. 시어머니는 한참 저를 바라보시더니 작게 웃으셨어요. 그거 기억하고 있었구나. 네,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난 내가 모를 줄 알았는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계속 저한테 차갑게 대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천장을 보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부담스러워할까 봐. 평생 나한테 빚진 것처럼 살까 봐. 어머님, 그리고 난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몰랐어. 평생을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 엄마도 날 사랑하지 않았거든. 딸이라고, 아들을 못 낳았다고 평생 그 소리만 들었어. 어머님, 그래서 난 너한테 잘해주고 싶었어. 딸처럼. 근데 방법을 몰랐어. 사랑하는 방법을.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어머님. 어머님 마음. 너무 늦었지?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제 난 곧 모든 걸 잊을 거야. 너도, 너와의 추억도. 괜찮아요. 제가 기억할게요. 평생요. 다음 날 가족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병원 상담실에서였어요. 요양원 입소는 다음 주부터 가능합니다. 수진이가 서류를 펼쳐놓으며 말했어요.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요양보호사를 고용할게요. 그리고 더욱 주의해서 돌볼게요. 형수님, 제발요. 어머님이 제일 편안해 하시는 곳은 집이에요. 낯선 곳에 가시면 더 혼란스러워 하실 거예요. 민호가 저를 바라봤어요. 여보, 당신이 너무 힘들어.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발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가 옆에 있고 싶어요.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단, 요양보호사는 반드시 고용하세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바로 요양원으로. 네, 알았어요. 고마워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를 다시 집으로 모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요양보호사 박 선생님이 오신 뒤 저는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상태는 가파르게 나빠졌어요. 이제는 거의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 방에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잠든 듯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조용히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제가 여기 있어요. 끝까지 함께 할게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중얼거리셨습니다. 앨범, 앨범, 앨범이요? 서랍, 깊은 곳. 저는 시어머니의 서랍을 열었어요. 하나씩 뒤지다가 맨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꺼내 열어보니 두꺼운 사진 앨범이 들어 있었어요. 펼쳐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제가 시집 온 날 사진이 있었어요. 한복을 입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저의 모습이요. 사진 옆에 시어머니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4월 15일. 우리 집에 딸이 왔다. 정말 예쁘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제가 설거지하는 뒷모습, 시장 보는 모습, 아이들과 놀아주는 모습. 제 일상이 빼곡히 담겨 있었어요. 모든 사진 옆에는 시어머니의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1997년 8월. 정의가 더위에도 시댁일 도와준다. 고맙다. 2000년 1월. 정의가 감기 걸렸는데도 명절 준비한다. 미안하다. 2003년 12월. 정의 생일인데 아무도 챙기지 않았다. 내년엔 내가 챙겨야지. 30년치의 제 모습이 그 앨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거기엔 20년 전 병원 사진이 있었어요. 제가 암 수술 받기 전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아래 길게 적힌 시어머니의 편지가 있었어요. 정희야,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아마 난 이미 기억을 잃었거나 세상을 떠났을 거야. 너한테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넌 우리 집에 온 첫날부터 내 딸이었어. 진짜 딸처럼 아끼고 사랑했어. 근데 난 표현을 못했어. 평생 사랑을 받아본 적도 줘본 적도 없어서. 그래서 차갑게 대했어. 미안해. 20년 전 내가 암에 걸렸을 때 난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내 딸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도 못 잤어. 그래서 평생 모은 돈을 다 꺼냈어. 3천만 원. 내게 전부였지만 아깝지 않았어. 내가 살아야 했으니까. 근데 내가 그걸 알면 평생 나한테 빚진 마음으로 살 것 같았어. 그래서 익명으로 냈어. 그리고 더 차갑게 대했어. 내가 너무 잘해주면 내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바보 같지? 정희야. 난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 아들이 너한테 못해줘서 미안해. 시댁 식구들이 너한테 못해줘서 미안해. 그리고 나도 너한테 엄마처럼 따뜻하게 대하지 못해서 미안해. 이제야 고백하는데 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고맙다. 내 딸. 사랑한다. 영자 올림. 편지를 다 읽고 저는 소리내어 울었어요. 어머님, 어머님. 시어머니가 미세하게 눈을 뜨셨습니다. 정희야? 네, 어머님. 제가 여기 있어요. 앨범. 봤니? 네, 다 봤어요. 이제 알겠니? 내 마음. 네, 알았어요. 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시어머니가 희미하게 웃으셨어요. 고맙다. 끝까지 있어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제 생명 구해주셔서. 그리고 30년간 딸로
사랑해 주셔서. 정희야. 네, 어머님, 사랑한다. 그 말을 남기고 시어머니는 다시 눈을 감으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복도에서 서연이가 문틈으로 그 모습을 봤어요. 서연이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거실에 민호, 서연이, 수진이, 민수가 모두 모였어요. 이거 보세요. 저는 사진 앨범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어머니가 30년간 저를 위해 만드신 거예요. 가족들은 사진을 하나하나 넘기며 놀라워했어요. 어머니가 이런 걸. 민호가 말을 잃었어요. 형수님, 저 정말 몰랐어요.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형수님을 이렇게 아끼셨는지. 마지막 편지를 읽고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형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몰라봤어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괜찮을 리 없어요. 형수님이 어머니의 진짜 딸이었는데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민호가 제 어깨를 꼭 안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어머니를 끝까지 지켜줘서. 그날 밤, 우리는 모두 시어머니 방에 모여 앉았어요. 시어머니는 평화롭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저희 다 여기 있어요. 서연이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편히 쉬세요. 이젠 아프지 마세요.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민수가 말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편히 가세요. 제가 받은 사랑, 평생 잊지 않을게요. 새벽 4시, 시어머니가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지막 순간,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쥐셨어요.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 지으신 채 눈을 감으셨습니다. 어머님, 저는 시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시어머니를 안을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조문했지만 제 귀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시어머니의 영정사진만 보였습니다. 사진 속 시어머니는 희미하게 웃고 계셨어요. 제가 찍어드렸던 사진이었습니다. 2년 전 봄날, 벚꽃 아래서요. 엄마, 좀 쉬어. 서연이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괜찮아. 엄마, 3일 동안 한숨도 안 잤잖아. 어머님 마지막 길인데 어떻게 자? 저는 영정사진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편히 가셨을까? 장례식장 한편에서 수진이와 친척들이 모여 있었어요. 형수님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러게요. 30년 동안 그렇게 구박받았으면서 저 같으면 못했을 거예요. 수진이가 저를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3일장이 끝나고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가족 묘지예요. 비석에 새겨진 이름을 보며 저는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푹 쉬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민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집에 가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 방문을 열었어요. 깨끗하게 정리된 방. 하지만 시어머니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돋보기, 장롱 속 한복, 서랍 속 오래된 편지들. 엄마, 이거. 서연이가 시어머니의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뭐야? 봉투를 열어보니 시어머니의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 재산 전부를 며느리 박정희에게 상속한다. 정희는 30년간 내 딸이었고 내 생애 가장 큰 축복이었다. 아들아, 미안하다. 하지만 내 아내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내게 줄 수는 없구나. 정희야,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해라. 평생 가족만 돌보느라 내 꿈을 포기했잖니.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영자. 저는 유언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 수진이가 유언장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선택이 맞아요. 형수님이 받으셔야 해요. 아니야. 이건 가족들이 나눠. 형수님. 민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뜻이야. 받아. 하지만 당신이 받을 자격 있어. 누구보다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상속 절차가 끝나고 저는 시어머니가 남긴 돈을 받았어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2억 원이 넘었죠.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의 사진 앨범을 다시 펼쳐봤어요. 30년간의 제 모습이 담긴 사진들, 시어머니의 손글씨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의 편지. 정희야, 내 꿈이 뭐였니?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일이 뭐였니? 이제 그걸 해라. 내 인생을 살아라. 저는 오래전 꿈을 떠올렸습니다. 간호사였던 제가 언젠가는 작은 케어센터를 만들고 싶었던 꿈. 치매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돕는 곳으려. 해볼까? 다음 날 저는 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케어센터 만드는 거 도와줄래? 진짜? 엄마 정말 할 거야? 응. 어머님이 주신 마지막 선물이야. 이걸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좋아. 나도 도울게. 6개월 뒤 작은 케어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영자 케어센터, 사랑과 돌봄의 집. 시어머니의 이름을 딴 케어센터였습니다. 개원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수진이, 민수, 그리고 시어머니를 알던 분들까지. 저는 시어머니의 사진을 케어센터 입구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봐요. 제가 어머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첫 환자는 75세 할머니셨어요. 초기 치매를 앓고 계셨죠. 원장님, 제가 우리 어머니 돌볼 수 있을까요? 환자의 딸이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원장님은 어떻게 이런 센터를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제 시어머니도 치매를 앓으셨거든요. 그분을 돌보면서 배운 게 많아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죠. 근데요, 그 과정에서 알게 됐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환자의 딸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잘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사랑이 있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케어센터는 작지만 알찬 곳으로 자리 잡았어요. 10명의 치매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시어머니 사진에 인사했어요. 어머님, 오늘도 좋은 하루 만들게요. 어느 봄날 오후, 저는 케어센터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환자 할머니 한 분이 제 옆에 앉으셨어요. 원장님, 여기 참 좋아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원장님은 참 따뜻한 분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뿐이에요.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제 시어머니요.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제 곁에 계세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의 사진 앨범을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사진을 추가했습니다. 케어센터 개원식 사진이요. 그리고 그 옆에 적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받은 사랑을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어머님이 저를 살려주신 것처럼 저도 누군가를 돕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정이 울림.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30년간의 오해와 아픔. 그리고 마지막 1년의 간병. 힘들었지만 그 모든 순간이 저를 성장시켰어요.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사랑은 때론 차가운 얼굴로 다가온다는 것.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 그리고 늦게라도 이해하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요. 엄마, 저녁 먹어요. 서연이가 부엌에서 불렀어요. 응. 지금 가. 저는 사진 앨범을 닫고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준비가요.